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옛날에는 돈을 다리미로 다리던 할머니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돈을 귀하게 다뤘으니 낭비를 하는 일도 잘 없었죠. 반대로 악취가 나거나 더러워진 돈은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는 심리학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집을 잘 매각하기 위해서 누군가 집을 보러 오는 날 일부러 빵을 굽고 원두커피를 진하게 내려서 집안에 빵과 커피 향이 퍼지게 하는 경우도 있다네요. 그 집을 보러 온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빵을 먹고 싶고 또 커피를 마시고 싶고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 집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은 좋은 집이구나 생각하게 된답니다. 중고차 판매를 잘 하는 딜러들은 추운 날에 약속한 손님이 오기 전에 자동차를 미리 따뜻하게 데워놓기도 한다는군요. 지폐와 집, 중고차, 그리고 냄새와 온도.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심리와 경제적인 판단은 때려야 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작은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온도와 향기는 돈을 불러오고 있나요? 8월 11일 금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8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프닝을 듣자마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8748님. 저는 세탁소를 하는데요. 지금도 돈을 다립니다. 함께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이 찾아가는 날인데요. 100% 수익 보장, 상한가 종목 추천. 요즘 테마주에 관심이 많이 쏠리면서 이 주식 리딩방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특별 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과연 뿌리가 뽑힐까요? 자, 그리고 대학생이나 직장인 손님은 안 받겠다. 이른바 노 20대 존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노 키즈 존이 아니라 노 20대 존. 그러니까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노트북 켜놓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싫다. 도를 넘었다. 이런 거죠. 과연 소비자의 권리와 민폐 사이 그 균형점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 내드립니다. 태풍 카눈이 휴전선을 지나서 북한으로 넘어갔죠. 오전 중에 소멸할 걸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 태풍이 휩쓸러 간 흔적이 참 선명합니다. 대피한 사람이 16,000여 명에 달했고요. 제방이 유실되고 또 주택이 침수되고 그 피해 건수도 한 400여 건에 달한다고 하네요. 유통가 역시 비상입니다. 항공편 또 선박도 많이 결항이 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배송이 중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 이것 없는 날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CJ 대한통운, 한진, 로젠, 우체국 이 회사들이 13일부터 15일까지 일요일부터 광복절까지 이 배송 업무를 하질 않습니다. 특히 14일은 이것 없는 날이기에 그렇고 앞뒤로 또 쉬는 날이 끼어 있는 거죠. 물건을 원하는 장소까지 배달해 주는 것. 이것이 두 글자의 정답입니다. 퀵 서비스 아니고 우편 아니고 이제는 이것 없이 살 수 없는 시대인데 조금 당분간은 며칠 불편하게 생겼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KBS 콩으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스튜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께 선물도 열심히 나눠드립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8888님 정답은 손 없는 날입니다. 손 없는 날 아니고요. 네, 손 없는 날 아니고 이 관련된 이 배송 업무 하시는 분들이 하루 좀 제대로 쉬자라고 하면서 지난 2020년부터 이 날을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원탁의 기자들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도 여러분 그 주식 리딩방 문자 많이 받으시나요? 저 매일매일 그 우리 염승환 이사님한테서 왜 이렇게 자꾸 연락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존리 대표님한테도 연락이 오고 그렇죠. 김영익 교수님한테도 연락이 오고 사칭이죠, 사칭.
사칭이 많고 어제 보니까 정부 발표가 나왔는데 검찰 쪽에서도 그 발표가 나왔죠. 리딩방 관련자들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케이스였던 걸까요? 보통 김치영 기자. 리딩방들은 여러 가지 투자 정보를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뭐 네. 채팅방이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제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리딩이라고는 하지는 않고요. 네. 실제로 여기서 매매를 좀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매매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먼저 선취매라 그래서 사전에 주식을 좀 사놓고 이걸 매매하도록 유도해서 본인은 이익을 보고 미리 팔고 나오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선행 매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아마도 처벌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걸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거래량이 적은 주식들을 이른바 자신들이 모아놓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고 그걸 또 띄워놓고 또 그때 팔고 나오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전통적인 수법인데 이게 계속해서 끊이지를 않습니다. 또 수법도 또 진화하고 있고요. 좀 지금 권소영 기자. 약간 이런 리딩방이 활개치기 딱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딱히 투자할 것은 안 보이는데 테마는 약간 순환매처럼 돌고 있고 그래서 테마를 가지고 개인 투자자를 현혹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작은 이슈 하나만으로도 그죠. 급등을 또 많이 하는 최근에 시장이어서 초전도차라든가 아니면 뭐 2차 전지도 한창 이제 바람 불고 막 이랬는데 여기에다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너무 이 리딩방들이 이런 걸 통해서 영업하기가 너무 좋아진 환경이에요. 뭐 텔레그램도 마찬가지고 뭐 유튜브 TV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졌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리딩방이 활개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최근에는 초전도체 관련주가 아주 광풍을 불었었죠. 근데 이건 한 2주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은 왜 이렇게 빠르게 식고 또 어떤 것들은 왜 이렇게 높이 뛰고 이런 것도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그런 테마에 따라서? 그게 사실은 시장 상황이나 이슈의 강도 뭐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때그때 또 투자자들의 반응이 좀 달라서 근데 과거보다는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이 좀 늘었고 앞서 권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그 SNS라든지 여러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약간 군집되는 형상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군집들이 매수 수요를 폭발시키는 과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이 진폭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게 시장의 특징인 것 같고 네. 이전에도 사실은 이런 일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주식시장에 어떤 특별한 이슈가 나온다거나 이걸 통해서 뭔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게 보여지면 사람들이 몰리는 행위는 있었는데 그게 좀 극단으로 가는 행위들이 요즘 좀 나오고 있는 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뭐 초전도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근데 어떻게 보면 미래가 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네. 2차 전지도 우리가 당연히 전기차가 앞으로 시장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 시장 커질 거고 실제로 주가가 크게 급등한 종목들을 들여다보면 뭐 5년치 이미 뭐 매출을 올려놨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는 실체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내러티브까지 강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혹하는 이걸 통해서 인생을 좀 역전해 볼 수 있겠다라는 또 수요까지 몰리는 게 리딩방이 더 이용하기 좋은 요소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급등, 급락 이 관련해서 변동성이 커지는 것들은 이른바 테마주라고 하는데 그 실현 시기가 멀수록 진폭이 더 커지더라고요. 마치 채찍의 손잡이보다 채찍의 끝이 더 많이 움직이고 채권도 시장 금리가 단기 채보다는 장기 채권의 변동이 더 큰 것처럼 테마주 역시 이게 진짜 실현 가능성이 아주 멀수록 특히 초전도체 관련주가 그랬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클수록 급등, 급락을 더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속된 말로 불나방처럼 더 많이 뛰어들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 이거 보니까 이른바 일부 초전도체 관련주도 한번 급락한 시기가 있었는데 이게 일각에서는 알고리즘 매매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냐. 이게 테마주인데도 어떻게 또 알고리즘 매매가 연관이 됩니까? 이게 네네. 하세요. 알고리즘 매매가 좀 복잡합니다. 알고리즘 매매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프로그래밍을 먼저 해놓는 네네. 뜻이죠. 컴퓨터가 매매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조건을 그 알고리즘 매매라는 거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매매하는 이른바 스캘핑이라고 하는 초단타 매매가 결합돼 있는 행위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불법적인 뭐 선취매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호가를 너무 사람들에게 혼동스럽게 만들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알고리즘 매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만 가지고 불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기관에서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서 2차 전지주라든지 대표적인 2차 전지주라든지 이번에 그 초전도체와 관련된 주식들에 이걸 활용해서 수익을 올린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알고리즘 매매는 불법은 아니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호가창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단시간에. 단시간에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호가대로 허수 주문을 막 내거든요. 그랬다가 순간적으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매수 주문이 엄청나게 몰려오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래서 나는 이 주식이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매수에 참여를 하면 순간적으로 이걸 확 빼버리고 본인은 팔고 나오고 뭐 이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 알고리즘 매매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더 혼탁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당국에서 이런 것들도 조금 규제의 틀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알고리즘 매매라는 게 사실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미국의 거대 자산운용사도 있고 네. 이것만 전문적으로 빠르게 더 중개를 해주는 그래서 그 시스템 투자를 더 많이 해서 그걸 자기네 강점으로 갖는 외국계 증권사도 있고 요즘에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알고리즘 매매를 꽤 하세요. 그리고 이제 코딩을 미리 해놓고 네. 거기에 조건값에 딱 들어오면은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것도 하루에 수십 번씩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게 많아질수록 사실은 더 어지러워지기는 할 텐데. 그래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매매, 뭐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고빈도 매매예요. 고빈도 아주 자주. 네, 그 고빈도 매매 때문에 나스닥에 있었던 그 플래시 크러쉬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몇 퍼센트가 확 빠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나마 좀 덜한 게요. 우린 이거 팔 때 우리 거래세 내잖아요. 이 거래세 때문에 한국에서는 알고리즘 매매가 조금 약간 어려운 환경이라고 합니다. 매매를 많이 할수록 많이 버는 건데 거래세 때문에 이른바 맞아요. 틱이라고 하죠. 그걸 조금 많이 넓게 잡아야 돼가지고 쉽지가 않은데 이 알고리즘 매매의 문제가 뭐냐면 아까 특정 조건에 들어왔을 때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매매를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이 특정 조건에 들어와서 매매를 일으키는 알고리즘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한 개였다가 이제 10개, 100개가 되면 똑같은 조건이 왔을 때 똑같이 100개가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럼 더 변동폭이 커질 수밖에 없죠. 아하. 네. 그렇죠. 비슷한 알고리즘을 짜놓은 그런 투자자들이 네, 맞아요. 많아질수록. 네. 그리고 우리가 리딩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은 가름말을 좀 탈 게 하나 있습니다. 리딩방이라고 해서 다 불법은 사실은 아니죠. 유사투자자문업이라고 하는 금감원에 등록을 해놓고 합법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예 그냥 사칭을 대놓고 해버리는 조금 전에 박지순 님이 KBS 1라디오 성공예감에서 소개한 거라면서 문자가 자주 옵니다. 그리고 1918님은 이대호 편집장이 보낸 리딩방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 이름도 알고 있어서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란 고객님, 제가 성공예감 진행하고 Y스트릿 대표이사인 이대호입니다. 저를 한번 믿어보시죠. 제가 종목 하나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본인 이름도 알고 있다라는 거고. 그거 보통 소위 말하는 옥화방 털린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오픈 카카오톡방에 오픈 카카오톡방? 자기 그 줄여서 이름으로 옥화방이라고요?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자기 그 닉네임 들어갔을 때 이제 보통 이름으로 넣잖아요. 그럼 거기가 털리면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예전에 여기저기 뭐 쇼핑몰이나 통신사나 이런 데서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가 전 세계를 또 떠돌아다니기도 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아예 사칭을 한다라는 거는 그냥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투자 정보를 제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허용된 것들이 한 3단계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유사 투자 자문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투자 자문업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 운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계별로 조건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투자 자문이나 자산 운용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도 그러니까 회사도 커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거기에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자격증을 딴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수 있는 거고 그나마 조금 허용이 좀 이렇게 넓게 돼 있는 게 유사 투자 자문이라는 건데 유사 투자 자문 역시도 그래도
법적으로 허용은 돼 있지만 회원 등록이나 이런 것들을 돈을 받으려면 유사투자 자문이라는 그 허가를 득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부분의 리딩방들은 유사투자 자문업을 득하지 않은 곳들이 엄청 많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아까 이대호 그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유사투자 자문업에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혹시나 이런 데서 정보를 받고 계신다면 그거 확인하시는 게 1번이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들이 아까 제가 선취매를 하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이익을 가져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서 결정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지도 않고 이런 행위를 해온 사람들은 불법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나중에 피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보상받거나 법적인 처벌을 할 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생각하시고 뭐 투자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정보를 받게 되고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약간 허가를 득하면 된다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일정 교육만 이수하면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고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유사투자자문업이 워낙 이제 제도권 밖에 있을 때는 너무 불법이 판치고 뭐 투자자를 현혹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니까 아예 이걸 제도권 안에 좀 넣어놓고 관리를 좀 하자 이런 의미에서 1997년에 이 제도가 처음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 54개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게 2,000개가 넘어서 한 2,180 몇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뭐 유튜브, 뭐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런 플랫폼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을 그냥 신고만 해놓고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제대로 규제가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불법, 불건전 뭐 이런 걸로 이제 적발된 유사투자자문 업체가 2019년에는 45곳 정도였는데 이게 2021년에는 108곳으로 급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보면 이제 동학개미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런 이제 플랫폼 이런 환경이 굉장히 이런 이제 리딩방을 운영하게 되게 좋은 환경이 됐고 뭐 이런데 이게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체 이런 불법 불건전 행위 이런 것들을 좀 근절하자 뭐 이러면서 뭐 대책도 내놓고 막 이랬었는데 관련 법안이 일단 국회 문턱을 넘지를 못했고요. 이 너무 이제 불법이 팔기를 치니까 직권 말소도 대대적으로 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이름 바꿔서 다시 신고하고 영업하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2,000개가 넘는 이 유사투자자문업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그럼 제도를 없애자. 그리고 투자자문업에 이 영역으로 들어와서 뭔가를 갖추고 하게끔 하자. 이런 목소리도 사실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되게 네. 이 말이 조금 약간 이상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보통 이렇게 유사자가 들어가면 다 불법적인 느낌이 좀 있죠. 느낌인데 네, 맞아요. 유사 투자 자문업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그 앞에 유사자를 붙여놓은 거는 하나의 뭔가 틀을 씌워놓겠다라는 거죠. 정부 당국에서도. 그러니까 투자 자문을 할 수 없는 유사한 거다라고 해서 유사 투자 자문업자가 불특정 다수한테 간행물, 방송 뭐 등을 통해서 동질적인 투자 조언 서비스는 가능. 요거는 합법. 그러나 1대1 투자 상담은 불법입니다. 왜? 투자 자문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아니면 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네.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이게 이 유사 투자 자문업이라고 하는 그게 어디까지는 합법이고 어디부터 이제 불법이고 하는 그 구분 자체가요. 이렇게 지금과 같은 SNS 온라인 소통 중심의 서비스가 발달하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유사 투자 자문업과 투자 자문을 통해 가지고 야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지 1대1 투자 조언 하는지 이거 구분하는 게 굉장히 쉬웠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오카방만 만들면 바로 1대1 상담이 가능합니다. 카톡방.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어려워졌어요. 얘가 지금 1대1로 투자 상담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죠. 불특정 다수한테 하고 있는 건지. 더 마이크로하게 쫙 퍼지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사 투자자문업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데들이 이제 다 아시겠지만 경제 방송들, 케이블 경제 방송에서 이른바 전문가들이 나와서 네네. 추천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이블 경제 방송들은 다 유사 투자자문업을 등록한 언론사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뭐 비판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우리가 모니터를 다 누구나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기자들도 특정 종목이 움직였을 때 저 종목 왜 급등하지? 찾아보면 어떤 케이블 방송에 누가 나와서 지금 언급했어요. 이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점점 SNS, 맞아요. 오픈 카톡방, 텔레그램방 이렇게 세세하게 가다 보니까 찾을 수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어지러워지고 그 사이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도 더 커지는 거고. 참고로 요거는 이제 등록이 된 업체들 사이의 이야기고
미등록 투자자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등록하지 않고 미등록 유사투자자문 이것도 등록하지 않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불법인데 등록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칭해서 한다라는 거는 그냥 100% 사기라고 네. 보시면 되고 아까도 뭐 이대호를 사칭한 사람들 또 고란 기자 검색해도 카톡방에서 오픈 카톡방 나옵니다. 김치영 기자도 나오고 웬만하면은 대부분 나와요. 특히 얼마 전에도 제가 김영익 교수님 섭외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본인을 사칭하는 이런 단톡방이 너무 많고 심지어 거기에 사기당하신 분들이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온다라는 거예요. 내 돈 받아가지 않았느냐. 어머. 그래서 거기에 너무 상처를 받으셔서 좀 대외적인 활동을 좀 줄이려고 하신다고 하고 저희 와이스트리트에도 얼마 전에 그런 댓글이 달린 거예요. 존 리 대표님 예전에 오래전에 출연하신 영상인데 그 댓글 밑에 존 리 대표 내가 1억 4천만 원 보냈는데 왜 연락을 끊느냐. 박 무슨 비서 또 연락이 안 된다. 당신 정말 맘먹고 사기친 것 아니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아이고야. 그런 영업을 하는 분도 아니고 그건 100% 사칭 사기다. 라고 경찰의 도움을 구하시라. 근데 이게 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이게 투자 자문업 자체가 예. 돈을 받아서 운용하는 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사 투자 자문도 그렇고 투자 그렇죠. 자문업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개인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돈을 누군가가 내가 운용을 해줄게 달라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이 투자 자문업에서는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보만 제공하는 거지 여기서는 돈을 받아서 운용하는 업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부 다 나에게 돈을 보내세요. 제가 운영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불려드릴게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거 다 알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돈을 보내세요. 우리 회사로 돈을 입금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1000% 1000% 사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심지어 펀드로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도 자산운용사로 돈을 입금받질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펀드라는 것도 은행에 이제 수탁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안 당하실 텐데 대부분 또 모르시는 분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진 않은데 이런 걸 또 안 들으신 분들이 또 당하시는 거여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했으니까 감독 당국이나 이런 데에서 아까 유사 투자 자문이라든지 뭐 카톡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읽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나 텔레그램이나 이런 SNS를 하는 플랫폼들에서 이 사칭 계정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는 금융 쪽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내 계정이 아니다. 이거 사칭 계정 해소해 주십시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근절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라 두 개가 동시에 지금 해결이 돼야 됩니다. 조성빈 님이 주식 투자 초기에 리딩방을 이용했던 경험 덕분에 강제 장기 투자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후로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종목의 목매기보다 성공 예감 들으면서 가치나 자세에 집중한 결과 소소하지만 성과는 보고 있습니다라고.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차라리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픔 이후에 빨리 본인의 이제 투자 철학 방법 많이 좀 연구하시면 더 좋을 텐데 아픔이 없으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상 처벌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검찰도 그렇고 금감원도 그렇고 일벌백계 하겠다. 불법 리딩방 뿌리 뽑겠다. 사실 이거 뭐 김치영 기자나 고란 기자나 권서현 우리 부장님이나 10여 년 전부터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뿌리 뽑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처음에 유사 투자 자문업이라는 업태가 생길 때와 지금 환경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완전 일벌백계하기가 어려워진 환경입니다. 다 찾아내기가 그렇죠.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감원이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양방향 소통 채널 자체를 열면 그건 불법 그냥. 열어버리면 불법. 그래서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는 업자들은 못 유튜브 열게. 할 때도 채팅창을 못 열게 맞습니다. 법을 만들었죠. 그걸 이제 아직 이제 법을 이제 그게 국회 아마 통과를 못 하고 있는데요. 정무위까지는 통과했고 예. 본회의까지는 통과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불법 리딩방 원천 금지법인데 이게 이제 통과가 돼야지 사실 주식 리딩방 뭐 척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기술 발달에 따라서 지금처럼 일단은 뭐 소통 채널 자체 여는 거가 불법이 아닌 이상은 척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빨리 뭔가 통과가 돼야지 이들을 좀 뿌리 뽑는 그 뭔가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그 유튜브 채팅창은 강제적으로 닫도록 해도 어차피 이 불법 저지르는 사람들은 양방향으로 여러 통로로 하더라고요.
메신저도 요즘 다양해졌고 또 삭제할 수 있는 메신저들도 등장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제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금감원에 제보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본인이 손해를 보기 전까지는 그 리딩방 업자들과 같은 배를 타는 거잖아요. 이게 개인의 욕망도 사실은 결부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불법성을 의심하지만 한두 번 이들이 보내주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격이 급등한 걸 보면 이제 이 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내 재산을 불리고 싶다라는 욕망이 결합되면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죠. 그러다가 큰 돈이 가고 나중엔 사고가 터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리딩방들이 요즘은 회원제를 등급별로 구분을 해서 돈을 많이 내는 등급에 먼저 정보를 주고 순차적으로 주면서 앞에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조금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구조를 만들면서 나중에 큰 사고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의 욕망까지 결합되어 있는 문제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긴 해야 되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만약에 본인이 손실을 받고 아니면 이제 가입비를 받아놓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손실에서 그치면 나는 피해를 입었어 하고 말면 되는데 이게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한 공범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리딩방 운영자가 주가 상승을 목적으로 이제 다량의 주식을 주문하자. 그래서 이제 여기 동참하고 뭐 일단 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입비를 좀 많이 된 사람들한테 먼저 팔게 하고 뭐 이런 기회를 주잖아요. 네. 이렇게 동참하면 지금 자본시장법 176조에 따라서 주가 조작 혐의 받을 수 있고요. 특히는 또 거기에 더해서 미공개 정보 주면서 이거 곧 이제 이런 호재 나옵니다. 뭐 업체에서 그러는데 뭐 조만간 이런 공시를 할 거라고 합니다. 미리 사두세요. 이렇게 해서 샀을 때는 또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시장 교란 행위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리딩방 정보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8805님 초등학교 5학년 아들 폰 개설하자마자 문자로 주식방 대박방이라면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게 그 키즈폰 같은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는 아예 수신조차 안 되게 하는 기능이 있기는 한데 일반 스마트폰 쓰면 또 이것도 걸러내기가 어렵고 아이고 그래서 이런 피해가 좀 생기지 않도록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쓴 책 그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거기에서 상당 부분 이걸 할애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책이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이 수법들이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후속적으로 이걸 따라잡기가 당국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의 제보가 금감원에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선수들이 이제 걸으면, 그러니까 당국이 걸으면 선수들은 뛰고 또 당국이 뛰면 선수는 날고 그래서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특히 이런 것들은 이게 리딩방을 이제 잡아내려면 실제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이 가입비도 엄청나게 비싸고 그거를 오픈 채팅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일일이 당국에서 걸러낼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은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담당하는 금감원 직원도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죠. 가입비를 막 1,000만 원씩 내고 들어가시잖아요. 네. 도대체 얼마를 버시려고 1,000만 원을 회비로 내시는 건지. 근데 오히려 가입비가 크면 클수록 저 업체들이 진짜 실력이 있는구나라고 또 생각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또 그런 전략을 펼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요. 2021년 기준으로 이것의 국내 물량이 36억 2천만 개라고 합니다. 국민 1인당 1년에 70번, 70번 이상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정작 이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은 너무나 열악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2020년부터 이것 없는 날 하루라도 지정을 해서 마음 편히 쉬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주요 이 업체들하고 우체국 배달원들이 다음 주 월요일이죠. 14일에 전국적인 휴무에 들어갑니다. 또 앞뒤로 태풍도 겹쳤잖아요. 광복절 휴일도 있고 해서 최장 한 사흘에서 일주일까지도 이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없는 날. 그리고 사실은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는 현대사회. 이 두 글자입니다. 주택까지 잘 배송을 해드리는 서비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정답도 오답도 많이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5157님 아들이 이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땡땡 없는 날 연휴라서 손녀들하고 휴가 온답니다. 아유 좋으시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뒤로 토일 그 월요일이 이것 없는 날 화요일이 광복절이죠. 예, 그래도 이렇게 좀 제대로 한번 쉬십시오. 예, 뭐 제가 쉬게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7640님 저는 쿠팡 다니는데 해당이 안 되네요. 맞습니다. 이게 그 땡땡 업체들, 물류 업체들은 이것 없는 날로 14일에 쉬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자체 배송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쿠팡의 이른바 로켓맨들이라고 하는 요즘에도 그분들은 쉴 수가 또 없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자, 두 번째 이슈. 기자분들도 일할 때 카페 종종 가시나요? 자주 가죠. 자주 가게 되죠. 네네. 커피숍 가서 네. 기사 쓰고. 근데 사실 여기도 일부긴 하겠습니다만 끊이지 않고 몰지각한 고객분들, 진상 고객들 막 사진이라든지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끊임없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경우까지 보셨어요?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은 글이라서 네. 제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닌데 그 프린터를 카페에 갖다 놓고 프린터를 가져온다고요? 갖다 놓고 완전 개인 사무실처럼 쓰시는 그런 와, 사진을 보고 정말 거의 깜짝 공유 놀랐습니다. 오피스처럼 쓰시는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하루 내내 앉아 있다가 외부에서 가져온 음료를 그 카페 그 저기 뭐 컵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먹는 사람들 뭐 이런 경우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본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뭐 이제 저희가 카공족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카공족이라고 하는데 앞서 저희한테도 카페 많이 가냐 그랬는데 방송하는 사람들도 방송 시간이 서로 약간 애매하거나 그러면 이제 방송 준비를 카페 가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카방족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카페에서 방송 준비하는 네. 사람들.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카페에서 죽치고 앉아서 죽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오랜 시간 동안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카공족이라고만 얘기하는 거 보면 주로 20대의 젊은 층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이게 참 가르마를 타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디까지가 소비자의 권리이고 어디부터가 과연 카페에서의 민폐인가. 그러게요. 좀 주관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냥 각자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뭔가 잠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좀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오래라는 기준은 약간 1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 네, 초과하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자영업자분들한테 안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개인 동네 장사하는 곳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프랜차이즈 카페만 가요. 왜냐하면 거긴 어차피 거기 그 점주가 뭔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본사가 그 매장 매출을 책임지는 거고 거기 회전율이 안 돼도 그 본사가 뭔가 뭐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업체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뭐 나름 기준이라면 기준이랄까? 그러니까 동네 카페는 그냥 진짜 커피를 마시러 가는 거고 일을 하러 갈 때는 프랜차이즈만 갑니다. 시간적인 이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카페 혼잡도가 저한테는 좀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사람 말한 없는 시간이면. 네, 그러니까 집 가까운데 뭐 이런데 아주 작은 카페인데 네. 사람이 번잡해지면 사실 그 안에서 제가 죽치고 앉아 있는 게 미안하죠. 좀 미안함이 들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서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고요. 아무리 큰 카페라 하더라도 한가하면 사실은 저도 뭐 6시간 7시간까지도 뭐 애들 때문에 있었던 적도 있긴 한데 그게 그래서 기준을 딱 어디가 적절하고 어디가 아니다라기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정도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카페 점주 입장에서 보면 너무 없는 것보다도 누군가 있으면 지나다니면서 여긴 손님이 좀 있네 커피 한 번 괜찮나 보다 하는 네, 인상을 줄 수도 네.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꽉 이렇게 너무 오래 있는 사람들이 다 자리 차지고 하고 있는 거는 점주 입장에서는 좀 마이너스지만 몇 분 정도는 늘 있어주는 게 그것도 고맙다는 그래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2019년에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를 한번 봤더니 음료 한 잔 주문한 고객이 추가 주문하지 않고 1시간 42분 이상 머물면 카페 손실이
있는 걸로 나타났대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데이터는 있군요. 평균적으로 그렇죠. 1시간 있어요. 42분.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커피 한 잔 사면서 지출한 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공간에 대한 대여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이제 예. 안에서 공부도 하고 막 이러는 건데 그게 사실 무한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카페 운영하는 자영업자 얘기 좀 들어보면 그래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마다 한 잔씩은 추가로 주문을 해줘야 그 정도는 이제 수용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도 좀 있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이 지금 커피점 2군데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자리 맡아놓고 나가서 점심 먹고 와서 또 이 앉아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잠깐 대화를 하러 들어왔던 사람들이 여기 너무 조용하네. 내가 여기서 크게 떠들면 민폐가 되겠네. 다들 공부를 하고 나가버리는 있어서. 여기 도서관 같아. 네. 아니 근데 지금 1918님이 그 이야기 보내주셨는데 지인들과 카페에서 만났는데 옆에 있던 청년이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조용히 해달라고 하더군요. 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황당하죠. 많아요. 아니 그러면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해야지. 카페는 사람들이랑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사람들 만나러 가는데. 근데 우리가 약간 카페라는 공간을 굉장히 복합적인 공간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시초가 뭐 이제 스타벅스 같은 곳들이 이제 공간을 판다 이러면서 이 테이블에 콘센트 설치하고 와이파이 무료로 제공하고 뭐 사실 너무 좋잖아요. 화장실 깨끗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른 큰 브랜드의 커피들도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명동에 있는 뭐 이제 큰 할리스 커피점 가면 아예 지하층에 독서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아예 칸막이까지요? 칸막이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큰 업체들 때문에 이 골목 상권에 있는 이제 조그만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게 조금 그게 문제인 거죠. 비교당하는 거죠. 그죠. 아니 왜 스타벅스나 할리스 커피는 콘센트도 제공하고 뭐 전기도 쓰라고 하고 칸막이까지 제공하고 하는데 사장님은 왜 우리가 여기서 카페에서 공부하는 거 뭐라고 해요? 이거죠. 달리스로 가 그래야죠. 근데 사실 저희 동네에는 그러니까 동네 카페인데 야. 옆에 공간을 만들어서 도서관처럼 하나 만들어 놓은 공간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면 추가 비용을 좀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것도 하나의 괜찮네요. 해결책으로 하는 거죠. 워낙 오. 그런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카페는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 한 2-3개밖에 없고 옆에 또 하나 1층을 빌려서 아예 카페 독서실처럼 만들어 놓고 그 공간을 이렇게 제공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뭔가에 지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소비자들의 판단만을 바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요즘 보면 카페 보면 2시간 이상은 뭐 자제해 주십시오 또는 추가 주문을 해 주십시오라는 메시지도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카공족이라는 게 최근에 생긴 현상은 아니에요. 이게 2016년 정도에 이제 신조어로 만들어졌고 네. 그 시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커피 이제 전문 브랜드들이 카공족 타깃으로 이제 공간을 대여하는 뭐 이런 개념을 이제 만든 시기였던 것 같은데 이게 그때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코로나19 겹치면서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뭐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어디 꼭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직장인들도 뭐 카페 가서 일을 하고 뭐 이런 문화가 이제 생겼잖아요. 사실 기자들도 요새 기자실 다 오픈했는데도 기자실 잘 안 가요. 옆에 기자가 내가 통화하고 있는 거를 듣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카페 가서 일을 하는데 이러면서 뭐 직장인들, 뭐 학생들 이런 카공족이 확 늘었고 카페 점주 입장에서 보면 이걸 유지하는데 비용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전기료 올랐죠, 뭐 인건비 올랐죠, 임대료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니까 이게 약간 사회적인 이슈처럼 된 것 같아서 그런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일부러 이런 큰 프랜차이즈 혹은 이제 스타벅스 같은 스타벅스는 다 직영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약간 사실 눈치 주거나 이런 것도 없는데 작년에 스타벅스 영업이익이 1,200억인가 돼요. 그것도 전년 대비로 반토막 난 건데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스타벅스에서 내가 한 2시간 있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좀 가는데 그런 걸 좀 구분해서 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배려하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제도보다는 네. 배려가 더 좋은 건데. 딱 갈라가지고 2시간은 괜찮고 2시간 2분은 안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콘센트를 막아놓으니까 외장 배터리를 가져와서 이게 배려를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 배려가
자신들의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느는 것도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저희가 카공족이라고 이걸 표현하는 걸 가지고 제가 한 20대나 젊은 층들이 많은 것 같다. 그분들을 타겟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사회 단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돈을 지불하고 가성비를 따졌을 때 가장 좋은 곳이 카페라는 거죠. 그러니까 6,000원 뭐 싸게는 동네는 뭐 4,000원 이하에서도 커피 한 잔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싼 데는 뭐 1,500원짜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에 가면 사람 너무 많고 일단 도서관에 자리 잡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공유 오피스 이런 걸 빌리는 건 비용이 드니까 힘들고 이 시간에 이 정도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절대적으로 카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전부 거기에 몰려 있는 거니까 일할 수 있는 환경 어디 가서 일을 하거나 취업이 잘 되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직장에 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의 단면도 나타나고 있는 거여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도 있죠. 사실 큰 음료 업체들 커피 한 잔이 6,000원, 7,000원인 건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안에 그 자리 비용이 다 반영이 돼 있는 거고 다만 3,000원짜리 커피 파시는 자영업자 가게까지 가서 좀 그러지는 말자. 네. 그렇게 좀 가른 말 타면 저도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를 할게요.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다음 주에 또 한번 시간을 더 많이 드릴게요.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그룹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인간의 삶에서 정말 꼭 필요한 거 의식주 중에서도 뭐 주택, 건물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여러 재난에서도 느꼈습니다만 안전해야 하는 거고 또 그걸 잘 지어야죠. 짓는 사람도 중요한 거고요. 직업의 세계로 떠나보는 시간, 오늘은 건축가의 세계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경자벤조이 강홍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번 태풍 때문에 네. 건축물들 피해도 좀 많았다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특히 이번 태풍으로 남쪽 지역의 피해가 좀 컸는데 네. 경남 거제에서는 이제 샌드위치 패널로 된 냉동 창고 있잖아요. 네. 이게 태풍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요. 아이고야. 전남 곡성군에서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주택 건물 벽면이 무너지고 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서울 종로구의 한 한옥주택도 강풍에 지붕이 내려앉았는데 다행히 이 빈집이라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 그 노후된 건물이 그렇죠. 붕괴되는 문제가 발생이 됐었죠. 샌드위치 패널 안 그래도 좀 취약한 곳인데 네. 또 노후된 주택들도 또 취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이런 좀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 그 노후된 건물이 이 태풍이나 폭우가 올 경우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 작년 2022년도 기준으로 전체 건물의 41%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노후된 건물들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큰 사고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건축물 관리법을 시행하면서 오래된 건물의 안전 진단 및 정기 긴급 점검을 통해서 건축물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의무화할 수 있도록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건축가의 직업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뭐 건축가는 집 짓고 설계한 사람이지 그렇죠. 라고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구체적으로 건축가의 역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라고 좀 알려주세요.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우리가 아는 이제 일반 주택을 비롯해서 이제 일반 건물, 네. 그리고 뭐 상업단지, 뭐 요즘에는 팝업 스토어 이런 다양한 건축물들이 좀 많잖아요. 네.
이 건축가는 이런 건축물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어느 공간에 어떻게 지을지를 결정을 하는 그 직업입니다. 그래서 구조나 설비, 자재 등 건축에 필요한 크고 작은 것들까지 결정하는 직업이고요. 그렇다고 이제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고 네. 목재나 콘크리트 같은 이제 건설 전문가, 그리고 인테리어, 조명, 설비 등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서 하나의 건축물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휘자인 셈인 거죠. 아, 지휘자다. 그러면 일단 누군가 건물, 뭐 빌딩이 됐든 주택이 됐든 건축물을 지어달라라고 의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거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의뢰가 들어올 경우에 의뢰인이 이제 집을 만들어 달라, 네.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팝업 스토어, 상업 단지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의뢰가 네. 오잖아요. 그걸 이제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럼 이제 그 건물을 한눈에 내부, 외부 이렇게 볼 수 있게 스터디 모형이라는 걸 만듭니다. 왜 저희가 그 모델하우스에 가면 네. 한 번씩들 이제 보셨을 텐데 미니어처처럼 작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네네. 조형물은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미니어처. 맞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스터디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이제 기본 설계가 들어가게 되고요. 예. 이 기본 설계가 끝나게 되면 다음에는 이제 인허가, 그리고 실시 설계라는 걸 거치게 되는데, 이 기간이 약 한 4, 5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이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누가 지을지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프로젝트마다 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이제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 작업이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리게 되고, 큰 프로젝트는 뭐 1년 이상 걸리는 것도 있고요. 네. 건축가의 이제 주요 업무가 이제 설계잖아요. 네. 이 보통 이제 공사비의 약 한 5% 정도 설계와 감리비로 책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라고 네. 하면 이 설계와 감리비가 한 5천만 원 정도 책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금액 비중은 또 아니네요. 네. 근데 요즘에는 뭐 건물 짓는 게 예. 단가가 또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또 비례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윤희원 님이 설계와 시공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축가는 앞에 설계 쪽을 또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고요. 그러면 강 기자가 이번에 만난 건축가는 어떤 건물을 주로 설계하시는 분인 거예요? 제가 이분을 인터뷰한 계기가 있었는데, 네. 제가 그 서울의 어느 동네를 지나다가 너무 이쁜 건물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이분이 설계한 집이었더라고요. 집, 주택. 맞습니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이 협소주택인데, 협소주택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막 거대한 으리으리한 집이 아니라 네. 좁은 공간에다가 올린 주택. 맞습니다. 이 협소주택이 한때 일본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제 뭐 MZ세대 워너비 주택 모델이다 하면서 인기를 좀 얻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서울 도심에 주택을 짓는다는 생각은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야 상상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땅값 비싼 서울에다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로망이긴 하지만, 네. 이 협소주택은 보니까 이제 아주 좁은 공간에 말씀하신 대로 이 3층에서 한 4층 높이로 건물을 올려서 단독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땅콩 주택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좀 더 예뻤나 봐요. 맞습니다. 땅콩주택과 좀 흡사한 모델이었는데, 이 60제곱미터 안팎에, 그러니까 뭐 한 20평도 안 되는 이런 크기의 4층 높이로 지어진 굉장히 좀 이쁜 협소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좁은 지역이니까. 그러면 이런 특이한 건물들은 어디선가 뭐 아이디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되게 뭔가 창조의 영역, 창작의 영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아트의 영역인데, 예술. 이 건축가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제가 만난 분은 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는 분이었는데요.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건축물의 특색을 보고 뭐 영감을 얻기도 하고, 네. 특히나 이제 해외나 모르는 지역에 여행을 갈 경우에는 네. 지도를 웬만하면 안 본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지도를 안 본다고요? 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언젠가 여행지에서 길을 잃었는데 그때 우연히 마주친 건물이 굉장히 오래 기억이 남았다라고 해서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뭐 해외나 지방을 가더라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돌아다니는 여행 스타일로 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협소주택이라는 걸 제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봤는데, 야, 신기하네요. 정말로 좁은 공간에 쭉 올리는데 그 나름대로의 다들 디자인에 그렇죠. 뭔가 이럴 개성이 때는- 있는.
1층에 거실이 있고 2층에 부엌이 있고 3층에 방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가로 일하면서 느끼는 장단점, 직업으로서의 장단점도 들어볼까요? 네, 저도 이제 이 질문을 했는데 네. 보통 이제 장점부터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단점부터 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건축가라는 직업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근도 많고 사무실 일과 이 현장 일을 모두 다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많고 힘듭니다. 초반에는. 그리고 이제 대형 건축 사무소가 아니면 초봉도 좀 박봉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동기들이 있었는데 몇 년 안 가서 전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반면에 이제 장점은 이 건축가로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하는 만큼 연봉이 좀 높아지는 구조고요. 이게 또 누구에게나 집이나 건물 같은 터를 만들어주는 직업이라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네. 그리고 이게 직업적으로 따지면은 건축가라기보다는 건축사라고 네. 해야 조금 더 정확하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9398님을 비롯한 분들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건축가가 되려면 일단은 건축학과에서 뭔가 전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뭔가 맞습니다. 전문적으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어찌됐든 뭐 그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전문 지식과 라이선스가 좀 필요한 직업인데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건축학이나 건축공학을 전공을 해야 되는데 건축학과의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미국식 학제를 따르고 있어서 과목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4년제나 5년제가 많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건축사 자격증은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인데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건축 설계와 시공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요. 이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그리고 이제 뭐 번외로 좋은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 미적 감각 그리고 디자인 감각이 좀 필요하고 이분이 또 말씀하시기로는 이 근성 그리고 인간성이 좋아야 좋은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 그것도 사람이 사는 공간을 만드는 직업이니까 네. 거기에도 같이 인성과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까지도 좀 필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건축사의 세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경자벤조이 강홍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경제 상식 퀴즈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5743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전남 담양의 시골 마을에 산골 마을에 사는데요. 택배 배송이 죄송해서 광주의 아내 사무실에서 받고 다시 집으로 가져왔었는데요. 기사님이 이제 동네에 들어오니까 부담 없이 택배 이용하라고 하셨네요. 이렇게 또 서로 마음을 나누시는 분들도 계속 계십니다. 따뜻한 마음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 2부 때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0시 5분에 뵙겠습니다.